자,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제1강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상노동관계법규 교재 다 준비되셨죠? 강의에 앞서서 먼저 이 노동관계법규 강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 2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 교재 우리 핵심 이론서라고 하는 이 교재에 대한 기본 이론 강의가 16강. 우리 이게 전체 노동관계법규가 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으로 이것을 16회로 나눠서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 각 우리 챕터에 보면은 기출문제가 들어있죠. 최근에 3년, 5년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서 넣고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 풀이를 4강에 걸쳐서 4회 걸쳐서 따로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매회 핵심 문제 기본 이론 강의 끝나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 안 하고 별도로 따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전체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아마 여러분 썸머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약해서 그걸 3회로 걸쳐 3강으로 다시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핵심 이론 강의 16강, 기출문제 풀이 4강,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 3강 해서 전체 23강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직상 간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노동관계법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하니까 일단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입견이, 그죠?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여러분이 당신이야 교수님이야 노동법 전공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재밌구나 또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강의 내용 중심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법이라고 해서 절대 어렵지 않고 또 이 직상 시험 문제 난이도 수준이 그렇게 또 아주 법의 이론을 깊이 있게 이렇게 또 묻지는 않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겠습니다만 굳이 제 입으로 제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서 제가 가끔 보면 또 저를 아는 분이 교수님 강의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던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다 노동법 상담 사이트 제 이름 최용우라고 쳐보시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 제가 운영하는 상담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물론 우리 에듀를 통해서도 시험 관련된 질문을 당연히 올리셔도 되지만 또 아닌 일반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홈페이지 제 상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또 물론 무료 상담이고요 해드릴 텐데요. 거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현재 약 2만여 건의 노동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최다 노동법 상담 사이트 운영자다. 누가?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쓴 노동법 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개별 노동법 실무와 집단 노동법 실무라는 두 책이 우리나라 노동법 관련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자랑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강론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1강 노동기본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 교재 600페이지가 되겠네요. 600페이지 딱 떨어졌습니다. 1강 노동기본권인데 이 노동기본권은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법률을 보시면 목차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에 나올 근로기준법 또 남녀고용평등법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해서 딱 하나의 단행법으로 떨어지는데 이 제1강은 보면 노동기본법 헌법도 아니고 그냥 노동기본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이 노동기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법 중에 가장 짱 헌법. 우리가 헌법하면 제가 한자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헌법이라고 쓰면 대한민국 수천 개 법 중에서 가장 가장 위에 있는 법 이 말이잖아요. 왜? 법을 잡는 법, 헌자가 잡을 헌자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가죠. 군대 가면은 헌병 여기 여러분 중에 헌병 출신이 손 들어보세요. 헌병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병을 잡는 병, 헌병 그 말이에요. 법을 잡는 법, 헌법.
오케이? 그래서 이 헌법이 뭐 여러 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32조와 33조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노동기본권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노동기본권은 바로 헌법에서 32조와 33조 두 개를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32조가 근로권이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33조가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 해서 여기에서 대개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2조 근로권에서 한 문제, 33조 노동 3권에서 한 문제 대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기 수험 전략 뭐 참고하시고 이 노동 기본권은 보시겠지만 범위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대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내용에 비해서는 출제 문제 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노동기본권은 어느 특정 내용이 중요하다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 노동법이 뭔지 어쨌든 우리 직상 노동관계 법규 이게 노동법 약칭으로 말하면 노동법인데 자, 이 노동법은 다음 중 누굴 보호하는 법일까요? 자, 문제 제 강의 스타는 계속 문제를 강의 중에 던질 거예요. 다음 중 노동법 누굴 보호하는 법일까? 법은 뭐 보호를 하고 하는 노동법은 뭔가 보호를 하는 법일 텐데 1번 근로자만 보호한다. 2번 사용자만 보호한다. 참고로 노동법에는 두 명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그 중에 한 사람은 근로자이고 상대방 이름은 사용자라고 그래요. 이 법적인 용어예요. 자, 1번 근로자만 보호한다. 2번 사용자만 보호한다. 3번 둘 다 보호한다. 몇 번? 그러면 당연히 3번이라고 하겠지. 좋은 내용이니까 둘 다 보호하는 거니까. 되게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이 노동법이 사용자, 회사도 보호를 하면 노동법이 안 되겠죠. 노동과 회사보호법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정리하면 이 노동법은 only 유일 노동자, 근로자만 보호하는 법이에요. 사용자는 노동법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즉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회사 사장이다. 내가 커피숍 사장이다 라고 하면은 노동법 없는 게 좋겠는데 함부로 해고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노동법은 이 노동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해고를 못하고 임금도 줘야 되고 등등 이런 법이 바로 노동법이다. 그렇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법은 상당히 좋은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거기 1번 유니트 1에서 3번을 보면 동그라미 3을 보면 이 노동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노동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원래 우리는 이제 민법 여기 보면 그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근대시민법 또는 근대사법 이런 표현을 써요. 근대시민법, 근대사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법, 즉 우리가 민법은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 뭐 똑같은 인격체니까 뭐 사람은 누가 높고 낮고 뭐 그런 그 옛날 이야기고 그죠? 뭐 중세 봉건 시대 옛날 조선 시대 이야기고 우리 지금은 똑같은 평등한 인격체죠. 그러면 계약도 서로 똑같은 평등한 인격체니까 계약도 알아서 자유롭게 하면 되지 않니? 이게 계약 자유 원칙이거든. 자, 첫 번째 써볼게요. 계약은 자유다. 즉 하루 20시간 일하는 걸로 계약하고 임금은 하루 3끼 밥 먹고 재워주는 걸로 계약해도 문제없다.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두 번째, 내 재산은 내 거지 뭐 네가 나한테 무슨 말 하니 내 마음대로 쓰든 말든 알아서 소유권 절대라고 하네. 내 재산은 내 거, 소유권은 절대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것이고 잘못이 없었는데 왜 내가 책임지니? 너가 실수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과실 책임. 잘못했을 때 책임진단 말이죠. 과실 책임. 이 세 가지 원칙이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에요. 소유권은 절대, 계약은 자유, 과실 책임.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 노사 관계에, 즉 근로자와 회사 관계에 적용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계약 자유다? 그러면 우리 근로 사람들은 일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은 한 어디엔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계약이 자유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근로자는 약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사실 평등할 수가 없죠.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평등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몇 시간 하고 싶어요? 저 8시간만요. 아, 그건 안 되겠고요. 10시간. 오케이? 알았습니다. 임금은 얼마 드릴까? 한 500 받고 싶은데 월. 웃기는 분이시구만. 임금은 100만 원. 하루 10시간씩 한 달 내리라고 일하고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보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걸 제한합니다. 노동법이 이걸 제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약 자유, 계약은 제한시켜요. 근로계약을 할 때의 하루의 최대 근로시간은 10시간 안 돼요. 몇 시간? 8시간 안에서 하세요.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한 주는요, 40시간 안에서 정하세요. 40시간으로 하든 39시간 하든 20시간 하든 40시간 넘기면 안 돼요. 더 넘기면요, 그건 예외적으로 합의해야 되고요. 임금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근무하면 뭘 주세요? 퇴직금 주세요. 이런 거. 자, 출산하면은 출산휴가 90일 주세요. 이게 이제 계약을 제한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유권 절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유권 절대로 가버리면 상당한 모순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가진 사람은 자꾸 더 가지게 될 것이고 빈 부익부가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 교수님의 코멘트라는 걸 한번 보시죠. 600페이지에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교수님의 코멘트라는 란이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는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실업하면 실업급여 받고 이런 것이 이제 고용보험의 핵심인데, 근로자도 보험료를 내지만 사업주도 일부 보험료를 내게 하거든요. 이런 것이 소유권 절대 원칙을 좀 규제하고 제한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과실책임. 자, 근로자가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취업해서 깜빡 졸다가 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기계에 물려서. 그러면 내가 졸다가 실수했으니까 회사 책임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돈으로 치료하든지 해야지 뭐. 그런데 우리 노동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근로자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다쳤더라도 회사 업무상 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지세요. 물론 나아가서 이제 국가가 산재보상 책임을 져요. 이게 이제 산재보험이다 이런 것인데 이게 무과실 책임으로 바뀝니다. 즉 과실이 없지만 책임을 지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이건 노동법의 그 민법의 옛날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이 민법의 3대 원칙이 수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잘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첫 번째, 노동법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틀을 부인한다, 무시한다. 틀린 거예요. 노동법은 이 기본 자본주의 기본 3대 원칙, 민법의 3대 원칙을 부인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되면 틀린 것이다. 두 번째, 이 노동법은 근대 민법의 원리를 이것도 틀린 거죠. 부정한 게 아니에요. 개선하고 수정한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노동법의 어떤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원칙은, 노동법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원칙은 이라고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당사자 실질적 대등의 원칙. 자, 당사자가 형식적으로는 대등하지만 실제 대등하지 않잖아. 그죠? 회사는 생산시설과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고 대등하다고 보지만 사실상 대등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사실상 대등해질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통해서 소유권 제한, 계약도 제한,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 이런 원칙을 대입시키면서 하면서 실제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법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언더스탠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더 알아보기. 자, 이 교재 구성을 보시면 기본 설명이 나오고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 더 알아보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좀 더 알아보게 보면 노동법의 효력관계, 즉 법의 효력관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다음에 나오지만 근로기준법에 보면 뭘 해야 될까요? 연장 근로를 하면, 즉 일을 더 하면 임금을 반 더 주게 돼 있어요. 50% 더. 그래서 1.5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이런 이야기죠. 시간당 10,000원이면 연장 근로를 하면은 10,000원에다가 반 더, 5,000원 해서 우리가 15,000원이 1.5라고 하는 거죠. 더 50%를 더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개별 계약을 하면서 자, 국가에서 만든 법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면 50% 더 주세요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하고 입사를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근로계약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연장 근로 하면 10%더 주세요. 60%. 회사에서 오케이, 더 줄게. 해서 60%를 간다면 개별 계약에서는 잘 보십시오. 국가가 정한 법은 똑같은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놓고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은 50%인데 개별 계약은 6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로 적용해야 돼요? 똑같은 걸 다르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걸로 적용한다고? 유리한 걸로. 누구한테? 회사한테. 너 근로자한테. 노동법이니까. 근로자 유리한 그러면 뭐가 유리하죠? 60%가 유리한 거. 이걸 적용한다. 이게 무슨 원칙? 거기 나와 있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 이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법이 우선합니다. 법이 국가 위에 있거든. 상위법. 그런데 유리한 게 더 우선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면 신법. 이 신법은 뭘 말할까요? 새로 개정한 거, 새로 나온 거 이런 말이죠. 특히 이제 법은 개정이 되거든. 새롭게. 자, 그럼 여러분 특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을 게 중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우리 직상 다른 과목 뭐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은 개정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나 교수분들도 편할 것 같아. 한 번 책 써놓으면 그걸로 계속 그냥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노동법은 해마다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걸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그죠? 심지어 책을 내놓았는데도 바로 또 법이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이 묻는 것이 교수님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방은 옛날 거고 새로 법이 어제 바뀌었다는데 이건 이번에 또 한 달 뒤에 직상 시험 있는데 그러면 개정된 걸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보는데 여러분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법은 노동법은 수시로 개정이 많이 돼요. 되는데 개정된 내용이 바로 다음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옛날 법으로 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No.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가 되면 개정된 걸로 출제가 되는데 바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3월 10일 날 법이 개정됐는데 바로 3월 말에 시험 본다고 해서 바로 개정된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뭐 몇 달, 뭐 다음 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바로 출제되지 않는다. 또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직업상담사 시험은 매회 출제, 시험 볼 때마다 출제위원들이 합숙 들어가서 문제 출제하고 그 전에 밖에 못 나오고 가도 이제 막 이렇게 안에 있다가 시험 끝나면 나온다. 그렇게 내지 않아요. 뭐 사법시험 이런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내지만 이 직상
이런 시험은, 객관식 시험은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이걸 모아서 그때 그 중에서 추려내는 거, 이걸 아이템풀식이라고 하죠.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뽑아내는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죠. 출제를 하지 않아요. 너무 최근에 개정됐다는데 이런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대상인데 법이 또 다른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똑같은 근로자인데도 공무원 노조법이 따로 있어요. 이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유닛 2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노동기본권, 자, 거기 보면 근로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고, 두 번째 보면은 근로권의 주체 모든 국민이고 노동상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 및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 단체다. 무슨 말이냐? 저기 보면은 32조가 근로권이고 33조는 노동상권인데 다음에 밑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근로권은 권리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거죠.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 3권, 노동 3권, 참고로 여기 노동 3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노동을 근로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네, 근로 3권. 우리가 노동자, 근로자 뭐 관계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근로자라 쓴 이유는 노동법에서 공식 용어는 근로자예요. 아셨죠? 그런데 노동자로서도 관계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노동 3권은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인데 이건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동 3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가 하는 거죠. 근로자가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 만들어서 교섭도 하고 안 되면 파업 같은 것. 단체 행동권 행사하고 이런 거다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노동기본권은 근로권, 근로 3권 두 개를 합친 개념인데 이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근로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말을 하면 근로 3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하고 하는 권리는 없죠. 네, 그만 틀린 말이에요.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사용자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구분하면은 근로권의 주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고 근로 3권의 주체는 근로자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5번을 보시면 유닛 2의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거기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 제가 밑에 더 알아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권리가 자유권인가 생존권인가 이런 구분을 해요. 자유권은 뭐냐? 좀 더 소극적 개념인데 어떤 자유,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생존권은 좀 더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직업을 달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근로권, 나는 노동자 만들어가지고 더 뭐 이렇게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근로3권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존권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근로권 그리고 근로3권이 노동기본권인데, 이 노동기본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그래서 그랬을 때에 뭐라고 돼 있죠? 자유권적 성격도 있지만 생존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자, 만약 기출문제에서 이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 no. 다시, 이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성격은 없고 생존권적 성격만 갖고 있다, no.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더 강하다? 생존권적 성격이 더 강한 권리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생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 이게 적극적 권리인데, 이 노동기본권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 즉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맞는 거죠. 어쨌든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생존권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에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참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많잖아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로권? No. 근로권은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주어지는 기본 권리예요. 헌법에서 다른 나라 국민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주어진 권리예요. 외국인 노동자는 이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3권, 즉 노동3권은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도 가능해요. 왜? 근로자니까. 다시 우리 정리하면 노동기본권에서 근로권과 근로3권이 있는데, 이 근로권은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주어지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 외국인한테는. 그런데 근로3권은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32조가 근로권이라고 했죠. 그죠? 근로권. 이 근로권인데, 이 33조 근로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32조. 1번에 뭐가 나와 있느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32조 헌법의 32조 1항이에요. 거기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국가는 그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치시죠. 거기에 이제 교재에서도 색깔을 이제 다른 색으로 이렇게 컬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적 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근로자의 고용 정진과 적정임금 가로,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 가로를 시행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이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이제 아까 근로권의 기본 성격이고, 거기 그 다음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출문제에서 정치적 방법으로 틀렸습니다. 가로넣기 해서 정치적 X, 사회적 경제적. 자,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노동법에서 무슨 표현이 정치적 목적,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정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정치는 자기 가치나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정치는 국민을 팝니다만, 사실 보면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정치는 누구는 옳다고 보는, 누구는 또 다르게 보죠. 그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법의 표현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아셨죠? 사회적, 경제적, 민주적 이런 표현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 자, 최저임금은 아시는 것처럼 최저 기준의 임금이죠. 근로자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이 적정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좀 더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임금이 적정임금이고 최저임금 그야말로 뭐 기본 생계가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고 됐느냐. 최저임금은 꼭 시행해야 되고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적정임금은 그거는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다릅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틀린 표현이에요. 최저임금은 시행해야 돼요. 법에 딱 정해놓고 매년 정하죠. 이 적정임금은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도 진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지는 거죠.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민주주의가 맞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시험 문제 보면 뭐가 나왔느냐면 자유주의, 사회주의, X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네.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2강에서 근로기준법이 나올 텐데 거기 보면 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한 주는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는 한 주 12시간. 이게 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자와 연소자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여자와 연소자란 단어가 나와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잘못 보면 우리가 성은 평등하고 어느 특정성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뭐 남성 차별될 수도 있고 여성 차별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게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모성 보호로 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출산 휴가 이런 겁니다. 네. 유사산 휴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이런 것은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성의 보호 차원에서 허용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보면은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소자는 누구를 말할까? 좀 어린 사람 이런 뜻인데 좀 어린 사람 우리가 비슷한 용어로 미성년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19살 미만을 말합니다. 19세. 여기서 연소자라고 하는 것은 18세를 말해요. 18세 미만.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나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하면 이제 18세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18세까지는 미만은 18세 이상은 노동법상 성년으로 보는 것이고 18세 미만은 연소자라고 해서 우리 노동법에서 몇 개 기준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8세 이상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 기준이에요. 8시간까지는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8세 미만은 하루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7시간이에요.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이 친구는 18세가 이미 생일이 지나서 8시간 주 40시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즉 18세 미만이어서 하루 7시간 주 35시간밖에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걸 좀 규제하고 제한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즉 연소자의 근로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이게 헌법 32조의 6항이란 뜻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이제 싸우다가 돌아가시고 한 그런 유가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한다. 우리가 흔히
국가유공자 채용 같은 거 할 때 공무원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기회를 좀 더 우선적으로 좀 더 우대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싹 바꿨어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근로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좀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대해 주게 돼 있으니까 틀린 것이고, 두 번째 기출문제 예를 들면 헌법 제32조 즉 근로권에서 보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자는, 자 다시 여러분, 지금 32조 근로권에서 여자 연소자는 보호 대상 언급이 됐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도 특별보호대상 언급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보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장애인, 그리고 실업자, 고령자. 자, 써놓으시죠. 장애인, 실업자, 고령자. 이 세 사람은 헌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된 법이 따로 있어요. 의무 고용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물은 것은 헌법에서, 일반 법이 아니고 헌법 32조 근로권, 즉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법의 문제는 반드시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그 해당되는 법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당연히 우리가 실업자, 고령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더 취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좀 더 우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헌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헌법 32조에서 이렇게 나오면 헌법에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 묻는 겁니다. 언급하고 있는 걸 묻는 거죠. 거기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실업자, 고령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노동 3건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은 근로권 헌법 32조를 받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근로 3건이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노동 3건이라고도 써요. 학자에 따라서 뭐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 노동 3건은 뭘 말하느냐? 노동 3건, 다 아시죠? 거기 뭐 교재 602페이지, 다음 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노동 3건. 이거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근데 뭐 나오면 그냥 바치는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상중하로 냅니다. 뭐 저도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고 합니다만 상중하로 내는데 만약에 한 과목 20문제라고 하면은 상 한 20%, 하 한 20%, 나머지 한 50% 내외에서 뭐 중 문제 좀 많이 내고, 그러면 만약에 다음 중 노동 3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하에 속하는 문제죠. 노동 3건, 단결, 교섭, 행동권은 다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그거는 점수 주는 문제죠. 자, 거기 교수님의 코멘트 박스 한번 보시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노동 3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를 내면서 어떤 걸 주로 집어넣냐 하면, 거기 보면 이익균점권, 단체 요구권 이런 말 없어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말은 있지만 노사 공동결정권, 참 말 좋은 말이네.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거, 이런 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영 참가권, 아마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경영학에 경영 참가 이런 말 나오지만 헌법에서 그런 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노동 3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뭐 단체 투쟁권 이런 말 없어요. 참고로 이익균점권은 뭐냐면은 이익균점, 균등하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올해 성과가 약
100억이 낮다라고 하면은 회사 반, 근로자 반 이익을 동등하게 나누는 거 이런 말인데 이런 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단결권이 뭘까요? 단결권. 제가 여러분한테 김 선생님 단결권이 뭐죠?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나와요. 단결할 수 있는 권리요? 예, 정답. 교섭할 수 있는 권리지 뭐. 맞는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뭘 단결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어디서 단결 이게 뭐 단결권인가?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는 것 이런 의미죠. 여기서 단결권은 자 노동조합 결성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최소 몇 명 이상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여기서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노동조합은 최소 2명 이상이 있으면 가능해요. 1명은 단체가 안 되니까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이 가능하다. 회사 직원이 10,000명인데 9,998명은 나 노동조합 싫어 안 할래라고 하더라도 2명만 모이면 노동조합 된다 이 말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교섭권입니다. 자, 노동자 왜 만들죠? 심심해서? 회사 한판 싸우려고? 아니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된 목적은 나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로조건 여기서 뭘 말할까요? 일하는 조건이니까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기타 복지 이런 거, 산업안전 이런 걸 정하는 것 이게 근로조건이에요. 근로조건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땐 그런 근로조건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근로조건의 개선 쉽게 말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연장 근로수당이 법으로 50%인데 반 더 주는 것인데 노동자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서 우리 회사는 연장 근로 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10% 던져서 60% 주는 걸 한다. 이게 근로조건의 개선이죠. 이걸 하는 게 교섭한다는 뜻입니다. 교섭한다. 여러분이 자 재밌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노동법 공부도 하고 노동법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담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작년에 열심히 했고 일 잘했잖아요. 올해 연봉 좀 올려주세요. 얼마를 줄 거야? 50%. 그러면 반을 더 올려달라고? 아마 그러면 사장님한테 찍힐 걸. 이 사람 봐라라고 할 것 같아요. 무시당할 거야 아마. 그런데 혼자 안 가고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사장님 임금 올려주세요. 몇 프로 뭐 5%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명이 가서 하면 회사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회사하고 뭐 이렇게 거래 또 관계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으니 적어도 2명 이상 여러 명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회사하고 교섭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니? 그래서 노동조합 필요하면 알아서 만들어. 무조건 만들라고 돼 있지는 않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필요하면 만들어서 하세요. 이게 단결권, 교섭권. 교섭은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말로 안 된다? 그럼 우리 법이 또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교섭, 즉 말로 해서 안 되면 힘으로 하세요. 압박을. 이게 단체행동권이에요. 그럼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임금 5% 인상시켜달라고 하는 회사에서 4%가 마지노선 절대 5% 안 되라고 하니까 이제 노동조합은 우리 양보 못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5%를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의 수단이 파업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우리 일 못해. 회사 잘 돌아가나 보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하루만 파업을 하더라도 소나타,
제네시스 같은 이런 차들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럼 회사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니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알았어 5% 줄게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종의 단체행동권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 3권은 노동조합 단결 만들어서 교섭하고 안 되면 파업 같은 걸 하는 것이 바로 단체행동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밑에 더 알아보기 602페이지 맨 마지막에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노동상권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그걸 다시 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체크를 보시면요. 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두 번째를 보면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아니지만 쟁행위는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노동조합의 쟁행위는 헌법에 나와 있지만 사용자의 쟁행위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고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쟁행위가 아닌 것은 이랬을 때에 노동조합이 하는 파업, 보이콧, 준법투쟁 이런 것은 노동조합이 하는 쟁행위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하는 쟁행위가 있거든. 이게 직장 폐쇄, 락아웃인데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고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헌법에서 나와 있는 쟁행위가 아닌 것은 하면 직장 폐쇄. 이것도 쟁행위인데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내게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것은 우리 노동법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직상 시험 과목 노동시장론이 있죠. 거기에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쟁의수단,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그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직장 폐쇄 또는 다른 말로 공장 폐쇄라고도 써요. 직장 폐쇄, 공장 폐쇄. 이건 사용자 즉 회사가 하는 쟁의행위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체행동권 하면 단체 행동권이면 여기서 단체는 누굴 말했다?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다가 안 되면 파업 같은 단체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노동 3과에서 단체행동권인데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말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쟁의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쟁의행위. 그럼 여러분은 이 쟁의행위는 뭐예요? 이 쟁의행위는 실제로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데 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체행동권 자체가 없어요. 헌법의 노동 3권 중에 하나가 단체행동권인데 이 노동 3권은 근로자한테만 주어진 권리예요. 뭐 사용자가 우리도 단체행동권 없어요. 그런데 이 쟁의행위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것은 사용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공장 폐쇄, 영어로 쓰면 락아웃인데요. 락, 걸어 잠근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말이죠. 락아웃. 영원히 공장 문 닫는 거는 폐업하는 거고 이것은 폐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문을 잠근다, 출근하지 마. 이게 공장 폐쇄인데 왜 할까요? 노동조합이 파업, 태업 같은 이런 노동조합의 쟁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가 하루 파업을 해요. 근데 하루 파업 정도는 회사가 뭐 좋아. 이런데 한 달 파업을 하겠다. 한 달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사 조합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이 만약에 5만 명이라면 현대차가 한 5만 명 된단 말이에요. 조합원이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서 한 4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1만 명은 일을 나와서 할 수는 있는데 1만 명이 나와서 해봤자 그래서 한 라인에 1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5명이 들어가서 실제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실제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줘야 돼요. 파업에 참가한 사람 임금을 줄 의무가 없지만 일 안 하니까. 그런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이지만 나 파업
참가 안 할래? 나는 출근할래라고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출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100%다 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회사는 출근했지만 다른 사람 출근 안 해서 일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 아예 그냥 나오지 마세요. 아예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락아웃이에요. 직장 폐쇄예요. 그러면 회사는 전체 뭐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든 공장 문을 잠갔기 때문에 직장 폐쇄했기 때문에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거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바로 직장 폐쇄인데 이 직장 폐쇄는 회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파업 같은 걸 먼저 하고 나서 대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직장 폐쇄예요. 어쨌든 그건 이제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했던 것이고 시험 문제로 놓고 보면 악근급되어 있지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도 재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 직장 폐쇄. 근데 이 직장 폐쇄는 헌법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법에서 나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03페이지 노동기본권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위에 이번에 노동 3권의 상호 관계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제 세 번째 노동 3권의 제한인데 이 제한에서도 뭐 기출 문제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첫째,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을 보시면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에서 기억을 한번 보시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의 노동 3권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무원도 근로자인데요. 제가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할 때에 자기는 근로자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자인데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공무원인데 이래요. 그러면 공무원 근로자 아니냐고. 근로자란 말은 직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 교원도 근로자인 거죠. 자,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노동 3권이 전면적으로 허용돼요. 단결, 교섭, 행동. 그런데 공무원은 단결권 노동조합 만들고 교섭까지는 가능해요.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인정이 안 됐지만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 노동조합도 인정이 되고 있고 다 지금 여러분 뭐 시청, 뭐 군청, 구청 가면 다 공무원 노동조합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파업은 안 돼요. 파업을 하면은 누가 불편해지죠? 국민이 불편해지잖아요. 수료 때로 갔는데 문 닫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이권, 단결권, 교섭권은 갖고 있지만 행동권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3조 이런 말이 나와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노동 3권이 전면 허용되어 있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공무원은 당연히 노동 3권을 가진다. 공무원은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아셨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노동 3권에 제한돼 있고 밑에 쭉 내려가서 자, 두 번째 니언을 보시죠. 니언.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일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 단결, 교섭 다 인정이 되지만 행동권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특정직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은 아예 노동조합 자체가 안 돼요. 아셨죠? 네.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은 되고 교섭까지는 되는데 특정직, 군인 싸워야 되는데 노동조합 만들었어. 우리 싸움 못해. 총 못 쏴라고 하면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군인, 경찰, 소방은 특정직 공무원 또 뭐 지금은 안기부가 뭐 이런 뭘로 바뀌었죠. 국정원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지만은 노동조합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 디귿을 보시면 자, 이 디귿이 바로 이 디귿에 나와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지만은 파업까지도 가능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뭐냐? 이 우정직 공무원인데 우리 우편 옛날에 최신이라고 해서 최신 우편 즉 우정
이 우편 우정 업무를 배달해주고 하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거든요. 네. 이 공무원, 이 사람들은 우정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단결 노동조합 만들고 교섭하고 안 되면 파업까지도 가능해요.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상권 전부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우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제 한해서만 노동상을 가진다는 말이 바로 이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그럼 다른 공무원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과 교섭권, 특정직 공무원은 아예 노동상권 자체가 부인되고, 그죠?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4번을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요. 4번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노동상권 제한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면 아까 공무원 관련되는 것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번.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중에서 전력, 용수, 방사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이걸 바꾸어서 응용해서 내버립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일반 근로자들은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중에서 일반 근로자, 이것이 뭐 일반 근로자는 말이 원래 있는 건 아닌데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근로자들은 노동상권 전부 다 허용되어 있죠.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전부 다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인 근로자,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또 구분이 됐죠. 자, 첫 번째,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하고 교섭권만 허용되어 있고 행동권은 허용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정직 공무원, 군인, 경찰 같은 사람들은 아예 세 개 다가 안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봤던 우정직 공무원은 노동3권 자체가 다 허용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됐는데, 여기로 와서 그러면 일반 근로자들은 현대자동차, LG전자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은 당연히 노동상권이 다 허용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이 일부 제한되는 근로자가 있다. 이게 바로 이 경우. 지금 교재 나와 있는 몇 번? 4번. 60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 일반 근로자 중에서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여기서 주요 방위산업체는 어디를 말할까요? 방위산업체. 뭘 만드는 거? 예, 무기 만드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류탄, 한국화약, 뭐 탱크는 현대모비소, 뭐 이런, 총알은 어디, 뭐 비행기는 어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쟁 나면 수류탄 만들어야지, 전쟁 났는데 파업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인데, 그러면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단체행동을 제한되느냐? 그게 아니고 딱 세 가지 뭘 하는 사람. 거기 이제 우리가 체크하십시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전력, 전기계통, 그 다음에 용수는 뭐죠? 물 관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직접 만드는 이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고 단체 교섭위원도 나갈 수 있는데, 혹시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파업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단체행동권만 제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방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전부 노동3권이 제한된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방산업체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왜요? 방산업체 종사자 중에서 전력, 용수, 생산 업무 종사자에 한해서만 뭐가 행동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산업체 중에서 전력, 생산, 용수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 우리가 지원 파트라고 하죠. 뭐 인사, 뭐 교육, 영업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교섭 그리고 파업도 가능한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실제 나온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방위산업체를 다른 말로 바꿔요. 시험 문제에서 보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를 바꿔서 국공영기업체 이런 말 없는데 이런 말 또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아닙니다. 방위산업체라고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력용수,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그리고 그것도 노동상권 중에서 단 행동권만 제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남았네요. 맨 밑에 603페이지 맨 밑에 더 알아보기에서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 행동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동조합에는 즉 단결권 행사는 이 노동조합 결성할 때는 당연히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가입을 못해요. 그런데 사용자가 아닌데 즉 근로자인데도 하는 업무와 역할이 회사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분은 근로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노동조합 조금 회사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 아니면 회사의 기밀이 새 나갈 여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라는 말을 쓰고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 밑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이 즉 사용자 회사의 이익을 대표 행동하는 자 근로자인데도 그럼 누구냐? 회사 핵심 업무를 맡고 있거나 사장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예를 보면은 인사 노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 인사가 뭐죠? 채용, 징계, 승진, 평가 이런 기밀, 평가 점수 이거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기밀이잖아요. 누가 몇 동, 뭐 몇 점 이거 다 기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루는 인사 담당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 운전기사, 우리 사장님의 운전기사, 우리 사장님 오늘 1차 밥 먹고 2차 술집 가서 3차 어디 놀러 가고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노동조합 세워 나가면 노동조합이 악영향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운전기사, 그리고 이번에 비서, 또 경비,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 이익 대표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이지만 이런 사용자 이익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제1강 노동기본권 딱 1시간 됐네요. 대개 한 강의가 50분 내로 구성될 텐데 뭐 짧을 건 좀 더 짧을 수가 있고요. 첫째 1강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기출문제에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따로 기본 이론 강의가 다 끝나고 별도로 또 기출문제 해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1강 핵심 이론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